샬롬 제이네요. 첫 번째, 제1장. 그날은 산책할 만한 날씨가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아침에 1시간 정도 잎이 진 관목숲을 걸었다. 그러나 점심 식사 후에 리드 부인은 손님이 없으면 식사를 일찍 했다. 갑자기 차가운 겨울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오더니 이내 몸을 적실 만큼 비가 내려 더 이상 밖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좋았다. 오랜 산책, 게다가 쌀쌀한 오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발이 꽁꽁 얼고 유모 배시의 잔소리에 기분이 상한 데다 일라이자, 존, 조리아 나보다 내가 몸이 더 약하다는 생각을 곱씹으며 풀이 죽은 채 쓸쓸한 어스름 속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 싫었다. 일라이자와 존 그리고 조지아나는 지금 거실에서 자기들 어머니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다. 리드 부인은 난로가 소파에 누워 자기 곁에 모여 있는 지금은 싸우지도 울지도 않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주 행복해했다. 그러나 나를 자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너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건 나도 섭섭하단다. 하지만 네가 좀 더 사근사근하고 순진하고 애교 있고 명랑하면, 다시 말해 지금보다 쾌활하고 밝고 꾸밈 없는 아이가 되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배시에게 전해 듣거나 또는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 편안하고 행복한 아이들 틈에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배시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물었다. 제인. 난 함부로 묻고 따지는 아이는 딱 질색이다. 그리고 어린 애가 윗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야. 제발 저쪽으로 가서 앉으렴. 상냥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나는 거실 바로 옆 아침 식사를 하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림이 많은 책 한 권을 꺼내 창가 의자에 덕혜인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붉은색 모지 커튼을 모두 내리니 이중에 은시처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오른쪽 붉은색 커튼이 시야를 가리고 왼쪽 투명한 창이 시야를 막지 않으면서 12월의 음산한 날씨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다. 책장을 넘기다 가끔 겨울 오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부연 안개와 구름이 희미하게 보였고 가까이에는 축축히 젖은 잔디와 세찬 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관목이 있었다. 스산한 돌풍을 등반한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읽고 있던 비위계 연구 조류사로 눈길을 돌렸다. 썩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서문은 나 같은 아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바다새의 서식지나 바다새만 사는 외딴 바이산과 곧 남쪽 끝인 린드 리스나 레이즈에서 로스케이프에 이르기까지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노르웨이 해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해가 크게 소용돌이치며 가마득한 북녘 끝 벌거숭이 외딴 섬들을 돌고 대서양의 파도는 폭풍을 휘몰아치는 헤브리디스 제도로 밀려든다. 또한 나플란드, 시베리아, 슈비츠베르겐, 노바 젬블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삭막한 해안을 다룬 얘기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북극의 넓은 벌판, 버림받은 황량한 지대이자 서리와 눈에 저장고 거기에는 몇 세기에 걸쳐 겨울이 쌓아놓은 강한 얼음 벌판이 알프스의 산들을 겹쳐 놓은 듯 우뚝 쏟은 채 얼어붙어 북극을 둘러싸고 혹한의 몇 배나 되는 극심한 강추위가 한데 모여 있다. 나는 죽음의 하얀 지대를 상상해 보았다. 그건 어린애의 머릿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묘하게 인상적이었다. 해설 뒤에는 사파가 있었다. 소용돌이 치는 파도와 하얀 물보라 속에
솟은 바위와 적막한 해안가에 좌초된 돛배, 그리고 침몰하는 돛배를 구름 사이로 내려다보고 있는 차갑고 창백한 달이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했다. 비명이 새겨진 비서, 문과 나무 두 그릇, 부서진 돌담으로 둘러싸인 낮은 지평선, 그리고 초저녁을 말해주는 낮은 초송달 아래의 적막한 묘지.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잠자는 바다에 조용히 떠있는 두 척의 돛배를 나는 바다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악마가 보따리를 짊어진 도둑을 등 뒤에서 밀어붙이는 그림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책장을 넘겨버렸다. 뿌리 난 새꺼먼 괴물이 바위에 앉아 멀리 교수대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을 바라보는 그림도 있었다. 그림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좀 떨어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었다. 겨울밤에 가끔 배시가 기분이 좋을 때면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었다. 배시는 주로 아이들 방 난로가에 다리미판을 갖다 놓고 우리를 그 주위에 앉혔다. 그러고는 리드 부인의 레이스 주름 장식을 마무리하거나 부인의 나이트캡 테두리에 주름을 잡으면서 옛날 동화나 더 오래된 민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바벨라나 모어랜드 헨리 백작 등에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나 모험담을 들려주곤 했다. 나는 비위계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행복해했다. 적어도 내 나름대로는 행복했다. 다만 두려운 것은 누군가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작은 식당 문이 열린 것이다. 궁상맞은 계집애 같으니라고 존 리드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는 잠시 조용했다. 방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거 어디 간 거야? 일라이자, 조지아나, 제인이 없어. 비 오는데 밖에 나갔다고 엄마한테 일러. 짐승 같은 거. 그가 누이들을 부르며 소리쳤다. 커튼을 치길 잘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제발 존이 내가 숨은 곳을 찾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혼자서는 내가 숨은 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애는 두 남편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일라이자가 방문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자마자 말했다. 창가에 있을 거야. 나는 존에게 끌려 나올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워 제 발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나는 멈칫하며 물었다. 리드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해야지. 이쪽으로 와. 그가 안락 의자에 앉으며 자기 앞에 서라는 몸짓을 했다. 존 리드는 나보다 4살 많은 14살 학생이었다.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뚱뚱했다. 피부가 칙칙해 건강해 보이지 않았고 너부족한 얼굴에 이목구비며 발다리, 손발이 모두 큼직큼직하고 굵었다. 늘 과식을 하는 터에 간이 나빠져 눈이 흐리멍텅하고 두둑한 양볼은 축 늘어졌다. 지금 그는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건강상 이유로 한 달간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다. 마일즈 선생이 존에게 보내는 케이크나 사탕의 양을 조금만 줄이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귓등으로 흘러들었다. 오히려 존의 혈색이 안 좋은 것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데다 집이 그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존은 어머니와 누이들에게도 별 애정이 없었고 나한테는 특히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도 아니고 하루에 1-2번도 아닌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혔다. 내 신경은 온통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옆에 오면 내 신경과 근육 하나하나가 무서움에 쪼그라들었다. 그가 품어내는 공포로 나는 종종 당황하곤 했다. 그의 위협이나 처벌 앞에서 나는 너무나 무력했기 때문이다. 하인들은 내 편을 들면서까지 젊은 주인의 비유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드 부인은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른 채 했다. 존은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더 자주 나를 못살게 굴었는데 때때로 그는 어머니의 면전에서 나를 때리고 욕해도 못 본 척했다. 그에게 복종하는 게 습관이 된 나는 그가 앉은 의자 앞으로 갔다. 그는 나를 향해 약 5분 정도 혀를 길게 내밀었는데 그러다 혓바닥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다. 나는 이제 곧 그가 나를 때리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날아올 주먹을 무서워하면서도 그의 몸소리 나고 추잡한 얼굴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내 얼굴 표정에서 이런 느낌을 알아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가 한마디 말도 없이 세게 나를 때렸기 때문이다. 나는 순간 비틀거리면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두어 걸음 물러섰다. 이건 조금 전에 엄마한테 말대답한 값이야. 그리고 커튼 뒤에 숨은 것과 방금 그따위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 벌이야. 이 쥐새끼 같은 년. 존의 욕설에 익숙해 있던 나는 말 대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내 걱정은 욕설 후에 따라오게 마련인 매질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이었다. 커튼 뒤에서 뭘 하고 있었지? 그가 물었다. 책 읽고 있었어. 그 책 가져와. 나는 창가로 가서 책을 가지고 왔다. 넌 우리 집 책을 볼 권리가 없어. 엄마가 그러는데 넌 얹혀 사는 거래. 넌 돈이 없어. 네 아버지는 너한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어. 넌 빌어먹어야 할 처지야. 우리 같은 양갓집 애들과 같이 살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엄마의 돈으로 옷을 사 입어서는 안 돼. 또 한 번 내 책장을 뒤지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전부 내 책이니까. 이 집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라고. 2, 3년만 있으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저쪽으로 가. 거울이랑 유리창에서 떨어져 문가에 서란 말이야.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 나는 시키는 대로 따랐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 책을 나한테 던지려는 걸 본 순간 나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한 발 늦었다. 나는 책을 맞고 문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상처에서 피가 나고 쑤시듯 아팠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나는 감정이 솟아났다. 고약한 심술쟁이, 살인마, 노예 감독, 로마의 폭군 황제, 내가 소리쳤다. 나는 골드스미스의 로마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네로와 칼리굴라 같은 포악한 황제를 알고 있었다. 그때 마음속으로 폭군들과 존을 비교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생각은 아니었다. 뭐라고? 뭐가 어째? 너 지금 그거 나한테 한 말이냐? 일라이자, 조지아나, 너희도 들었지?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그 전에. 존이 소리치더니 막무가내로 내게 달려들어 머리칼과 어깨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가 폭군, 살인마라는 걸 똑똑히 확인했다. 머리에서 피가 한두 방울 목더미로 흘러내렸고 몹시 쑤셨다. 아픔은 공포심마저 지워버렸다. 그 순간 나도 미칠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존이 쥐새끼 같은 년이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 그를 구하는 손길은 가까이 있었다. 일리아자와 조지아나가 2층에 있는 리드 부인을 부르러 달려갔다. 잠시 후 리드 부인이 배시와 하녀 에보트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들은 존과 나를 떼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존 도련님한테 덤비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아수라장은 처음 봐. 그러자 리드 부인이 말했다. 저 애를 붉은 방에 가둬. 그러자 4개의 손이 나를 붙잡아 2층으로 끌고 갔다. 제2장. 나는 끌려가면서도 내내 저항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를 안 좋게 보는 배시와 에보트에게 더 나쁜 인상을 주고 말았는데 사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프랑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순간의 반항으로 이런 이상한 벌을 받는다면 차라리 죽든 말든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주인에게 반항하는 노예처럼 끝까지 저항하고자 마음먹었다. 에보트, 양팔 좀 꽉 잡아요. 미친 고양이 같아. 창피하지도 않아요, 제인 아가씨. 은인의 아들인 도련님을 치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려도 주인이라고요. 하녀가 외쳤다. 주인? 걔가 왜 내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하녀란 말이에요? 아니, 하녀보다 못해요. 입혀주고 먹여주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 앉아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 봐요. 그들은 리드 부인이 말한 방으로 나를 끌고 가 의자에 주저앉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네 개의 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눌렀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묶어버릴 거예요. 에보트 양, 양발 데님 좀 빌려줘. 내 건 금방 끊어질 것 같아. 배시가 말했다. 에보트는 굵은 다리에서 양말 데님을 풀려고 몸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굴욕을 겪을 생각을 하니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다. 가만히 있을 테니 풀지 말아요. 내가 소리쳤다. 나는 그것을 입증하려고 의자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정말 소란 피우지 않을 거죠? 배시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얌전한지 확인하고 나서 나를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을 뺐다. 그러고는 배시와 에보트는 발장을 끼고 의심의 눈빛으로 내 정신이 말짱한지 어쩐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배시가 하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은 다분했어요. 마님한테 가끔 저희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엉큼한데요. 저 나이에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애는 처음 봐요. 하녀의 말에 배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잠시 후 내게 말했다. 마님께 신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아가씨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전생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 말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처음 듣는 말도 아니었다. 내 지난 기억 속에는 온통 이런 말뿐이었다. 내가 더부살이한다는 비난은 이제 아득한 노래소리 같았다. 몹시 아리고 가슴 아프기는 했지만 그 뜻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에보트가 끼어들었다. 마님이 도련님이나 아가씨들하고 함께 키워주신다고 해서 그분들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지않아 그분들은 부자가 되겠지만 제인 아가씨는 그렇지 않아요. 공손하게 이대 자제분들 말을 잘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제인 아가씨를 위해서예요. 배시가 약간 누그러진 투로 덧붙였다. 좀 상냥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봐요. 그러면 아늑한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심술 부리고 대들면 마님한테 쫓겨날 거예요. 어디 굿뿐인가요? 이런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예요. 마구 심술 부리면 벼락을 내릴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요? 자, 배시, 이제 나가요. 난 저런 마음보는 딱 질색이야. 제 나가시. 혼자 있으면서 반성하지 않으면 절 굴뚝에서 악마가 내려와 잡아갈지도 몰라요. 에보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방을 나가더니 문을 잠갔다. 그 붉은 방은 손님용 개실인데 게이츠 헤드 저택에 손님이 몰려와 모든 방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 한 어간에서는 이 방에서 잠자는 일이 없다. 하지만 붉은 방은 이 저택에서 제일 넓고 으리으리한 침실 중 하나였다. 묵직한 마호가니 둥근 기둥으로 받친 침대에는 빨간색 비단 커튼이 드리워 마치 방 한가운데가 신전 같았다. 항상 덧문이 닫혀있는 큰 창문 두 개에도 주름 장식과 꽃무늬가 있는 비단 커튼이 반쯤 젖어 있었다. 카펫도 붉은색이었다. 침대 아래쪽에 놓인 탁자도 빨간색 보로 덮여 있었고 벽은 분홍빛이 도는 옅은 황갈색이었다. 옷장이며
화장되며 의자도 오래되어 반질거리는 마호가니였다. 이처럼 주위가 짙은 색깔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것은 눈처럼 하얀 마리세유산 비단 커버의 베개와 침대 시트였다. 침대 머리맡에는 커다란 쿠션이 깔려있는 커다란 소파가 있었다. 발 받침대까지 있는 그 소파는 마치 희뿌연 옥자 같았다. 이 방은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아 싸늘한 데다 아이들 방과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했다. 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아서인지 숙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하녀가 토요일마다 이 방에 들어와 일주일 내내 거울과 가구에 쌓인 먼지를 청소했다. 간혹 리드 부인이 들어와 옷장 비밀 서랍에 넣어둔 물건을 확인하곤 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서류며 보석함, 죽은 남편의 초상화 등이 들어 있었다. 죽은 남편이라는 말에 이 방의 비밀, 그러니까 호화로우면서도 쓸쓸한 분위기가 담겨 있다. 리드 외삼촌은 9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 방에서 임종을 맞이했고 장의사들이 시체를 안치하여 관을 옮긴 곳도 이 방이었다. 이후 그날부터 슬픈 이별의 느낌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배시와 성질이 못된 에보트가 나를 붙잡아 앉힌 자리는 대리석 벽난로 옆에 있는 나지막한 긴 의자였다. 내 옆에는 침대가 있었고 오른쪽에 검은색의 키가 큰 옥장이 있었다. 옷장은 희미한 빛을 받아 양각 부분이 여러 가지 빛으로 반짝였다. 왼쪽에는 온통 커튼이 쳐진 창문이 있었고 옷장과 창문 사이에 있는 커다란 경대가 장엄하고도 쓸쓸한 방과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기운을 조금 차린 나는 그들이 정말 문을 잠그고 갔는지 궁금해 문 앞으로 가보았다. 아, 역시 문은 감옥보다 더 굳게 잠겨 있었다.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내 시선은 나도 모르게 경대 속에 머물렀다. 그 속에 비친 것은 실제보다 더 차갑고 어두워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적막한 가운데 두려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는 장백한 얼굴과 파리한 팔을 가진 이상한 아이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배시가 저녁에 곧잘 들려주던 얘기에 자주 등장하는 양치 식물이 우거진 쓸쓸한 황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나그네 앞에 나타난다는 반은 요정이고 반은 악마인 조그만 도깨비 같았다. 나는 다시 의자로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미신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다. 나의 피는 아직 뜨거웠고 반란을 일으킨 노예의 기분에 여전히 빠져 있었다. 나는 이 음산한 광경에 기가 꺾이기 전에 빠르게 밀려오는 지난날에 대한 회상을 막아야 했다. 존 리드의 온갖 횡포와 그의 누이들의 거만한 냉대, 그의 어머니의 증오심, 하인들의 편애 등 모든 것이 마치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은 탁하고 더러운 짐전물을 들쑤신 듯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왜 나는 늘 고통받고 위협을 당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왜 나는 늘 고통받고 위협을 당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왜 나는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안 되는 거지?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라이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다. 성질 사납고 매우 잔악하며 욱박지르기 잘하는 심술궂은 조지아나의 아양은 누구나 잘 받아준다. 그녀의 귀여운 모습과 장밋빛 발그레한 볼, 금발 곱슬 머리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 그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모두 눈감아 주는 듯했다. 존은 비둘기의 목을 비틀거나 새끼 공작을 죽이거나 개를 풀어서 양을 물게 한다든가 온실의 포도를 따거나 가장 귀한 화초에 꽃봉오리를 부러뜨려도
누구 하나 벌을 주기는커녕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는 또 자기 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불렀다. 간혹 자기가 어머니의 거무칙칙한 피부를 닮았다고 저주하고 어머니의 말 같은 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비단 드레스를 찢어놓거나 더럽혀 놓은 적도 무지기수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귀염둥이였다. 나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무진했었다. 그날 주어진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나는 밤낮 묵뚝뚝하고 거짓말쟁이고 대바라지고 음흉한 애라고 비난받았다. 조금 전 존에게 맞아 넘어졌을 때 다친 머리가 아직도 쑤시고 피가 났다. 존이 다짜고짜 나를 때려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이유 없이 당하는 폭행을 피하려고 그에게 대들었다며 모두 나한테만 뭐라고 했다. 억울해. 정말 억울해. 순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나의 이성이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이성 못지않게 자극을 받은 결단력도 견디기 힘든 이 강압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수든 써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아예 집을 나가든가 아니면 굶어 죽을 때까지 단식하라. 적막하고 쌀쌀한 그날 오후 내 영혼은 얼마나 놀랐는가.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마음속은 얼마나 반항심에 들끓었는가. 또 어둠과 무지 속에서 얼마나 싸웠던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에 나는 답할 수 없었다. 정확히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주 오랜 뒤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나는 게이츠 헤드 저택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단 한 명도 없었다. 리드 부인이나 그 집 아이들, 그녀의 하인들과도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만큼 나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굳이 상냥할 필요 없었다. 나는 기질이나 재능, 취미 면에서 그들과 맞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들의 대우에 격분의 싹을, 그들의 판단에 멸시의 싹을 키우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내가 쾌활하고 명랑하며 무관심하고 방정하며 예쁘게 생긴 더렁이라면 비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의지가지 없다 할지라도 리드 부인은 나를 조금 만족스러워했을 것이고 아이들도 우정어린 마음으로 좀 더 친절하게 대했을 것이다. 하인들도 이처럼 나를 아이들 방의 희생양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붉은 방에 드리운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4시가 지나자 구름이 장뜩 끼었던 오후가 음산한 황혼으로 기울어 갔다.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계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집 뒤쪽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이 점점 돌처럼 차가워졌고 용기도 서서히 누그러졌다. 습관처럼 배어있던 굴욕감과 의혹과 절망이 쓰러져가는 분노에 차가운 물을 부었다. 사람들은 나를 괴팍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방금 굶어 죽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은 분명 죄악이었다. 과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게이츠 헤드 교회의 성당 및 지하 납골당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그 납골당에 리드 외삼촌이 안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리드 외삼촌이 계속 떠올라 조금 무서웠다. 사실 리드 외삼촌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내 외삼촌이라는 것과
고아가 된 어린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임종 때 리드 외숙모로부터 나를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아마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녀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아무 연관도 없고 핏줄도 다른 침입자를 어떻게 진심으로 좋아하겠는가. 억지 약속에 얽매여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남의 아이한테 어머니 노릇을 하고 그 아이가 자기 가족 틈에 계속 끼어있는 모습을 보아야 했으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리드 외삼촌이 살아 계셨다면 분명 나를 예뻐해 주셨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하얀 침대와 조금 어둑해진 벽을 바라보며 또는 가끔 은은하게 빛나는 경대를 바라보며 죽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임종 때 했던 유언을 지키지 않으면 무덤 속에서도 눈을 못 감고 거짓 약속을 한 사람들을 벌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복수하려고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서 어쩌면 리드 외삼촌의 영혼이 누이 동생의 아이가 학대받는 것을 보다 못해 교회 납골당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사는 미지의 세계를 빠져나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울음을 참았다. 소리내어 울어대면 나를 위로하려는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고 또는 어둠 속에서 후광을 띤 얼굴이 나타나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굽어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으로는 위안이 될 만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면 무서울 것 같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힘썼다. 더욱 강해지려고 애썼다. 눈 위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고개를 들어 용감하게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벽에 한 줄기 빛이 빛났다. 겉은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달빛이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움직였다. 그 빛은 전장으로 옮겨갔다가 내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지금 같으면 아마 그 빛이 잔디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의 손에 들린 램프 불빛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는 두렵움에 떨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빛을 보고 저승에서 온 망령의 사자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에서 점점 열기가 솟았다. 마치 버덕이는 날갯짓 소리 같은 것이 귓가에서 윙윙 거렸다. 무언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문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흔들었다. 바깥 복도를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곤욕 문이 열리고 배시와 에버트가 들어왔다. 제인 아가씨 어디 안 좋아요? 배시가 물었다. 엄청 시끄럽네. 소리가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줄 알았어. 에버트가 소리쳤다. 내보내줘요. 제발 아이들 방으로 가게 해줘요. 내가 소리쳤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무서운 거라도 봤어요? 다시 배시가 물었다. 그래요. 불빛을 봤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요. 이내 나는 배시의 손을 꽉 붙들었는데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일부러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댔는지. 정말 무서워서 그런 거라면 몰라도 빛이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아가씨 장깨는 훤히 들여다 보인다니까. 에보토가 질린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소란이지? 그때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드 부인이 모자끈을 휘날리고 요란스레 가운을 끌며 복도를 걸어왔다. 에보트, 배시, 내가 제인을 직접 만나러 올 때까지 이 애를 붉은 방에 가두라고 하지 않았나? 마님, 제인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배시가 변명했다. 그냥 내버려둬.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부인이 나에게 말했다. 자, 배시의 손을 놓으렴. 이런 장꾀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알겠지? 난 장꾀. 특히 어린애가 장꾀 부리는 건 딱 질색이거든. 얕은 수를 부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가르쳐야겠구나. 1시간만 더 여기 있거라. 조용히 있으면 내보내줄 테니. 외숙모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벌을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죽을 거예요.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는 거야? 아주 불쾌하구나. 정말 그렇게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조숙한 어리광대로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앙심을 품고 비굴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인격자로 보았다. 배시와 에보토가 자리를 떠난 뒤 나는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며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리드 부인은 당황했는지 갑자기 나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아무 말 없이 자물쇠를 잠갔다. 부인이 옷자락을 끌며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발작한 것 같았다. 곧바로 정신을 잃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끝.